한 사람의 글이 한 시대를 또 거대한 권력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지식인 리영희.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코페르니쿠스적 충격. 당시, 그러니까 1970년대와 80년대 대학생들에게 리용이의 책은 그냥 책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내가 알던 세상이 와르르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현실을 보게 되는 그런 엄청난 경험이었던 거죠. 아니, 대체 어떻게 책 몇 권이 한 나라의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위협이 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리영이라는 사람이 왜 그토록 사실에 집착했는지, 그리고 그 집념이 어떻게 그를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세웠는지 말이죠. 자,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그 시대 배경을 좀 알아야 해요. 도대체 어떤 분위기였길래 그의 글이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정부가 자주 쓰던 말이 있어요. 바로 의식화라는 건데요. 학생들이 사회 문제나 정치 현실에 눈을 뜬다는 뜻인데 정부 입장에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였죠. 그리고 그 의식화의 주범, 거의 원흉으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리용이었습니다. 그의 글이 젊은이들을 위험한 사상에 물들게 한다고 본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게 이 자료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보세요. 80년대 대학생들한테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 뭐냐고 정부기관이 직접 조사한 건데, 와, 결과가 압도적이죠. 리영이의 전환시대의 논리. 다른 모든 책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특히 이 책이 베트남 전쟁의 진실을 다뤘거든요. 당시로선 정말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의 글에 뭐가 있었길래 이 정도였을까요? 뭐 사람들을 선동하는 과격한 문장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아니요, 전혀요. 비밀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방법론, 정말 지독할 정도의 집요함에 있었죠. 리영이의 작업 방식은 뭐랄까 거의 탐정이나 수사관 같았어요. 자기 시간의 70%, 그러니까 대부분을 자료 수집에만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료라는 게 정부가 발표하는 신문 같은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 외신, 미국에서 기밀 해제된 공식 문서, 외국 학술 논문 이런 걸 샅샅이 뒤져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꽉 채운 주장을 만들어낸 거죠. 정말 대단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는 베트남 전쟁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바로 전쟁을 일으킨 미국 정부의 공식 자료, 예를 들면 펜타곤 페이퍼 같은 걸 파고들었어요. 적의 무기로 적을 공격하는 거죠. 너희들이 스스로 만든 자료를 봐라. 통킹만 사건, 그거 조작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이걸로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자유를 위해 싸운다는 정부의 주장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실을, 그것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팩트를 추구하는 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말이죠. 그의 인생을 보면 정말 박해의 연속이었습니다. 1968년에는 신문사에서 잘리고 72년엔 대학 교수직에서 해직되고 77년엔 감옥에 가고 80년엔 또다시 체포돼서 옥살이를 하고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을 이렇게 시달린 겁니다. 이 일화는 당시 상황이 얼마나 황당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한 번은 검사가 리영이를 신문하면서 막 몰아붙였나 봐요. 그러다 검사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자본론, 그거 저자가 누구요? 그런데 이 검사, 반공수사의 최고 엘리트였는데 정작 공산주의의 기본 경전인 자본론 저자가 누군지도 몰랐단 거죠. 리영이는 거기에 대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7년 동안 최전선에서 싸운 참전 용사다. 참 씁쓸한 코미디 같죠? 자, 이렇게만 보면 리영이는 불의에 맞선 투사, 저항의 상징처럼 보이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유사는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엔 좀 더 복합적이에요. 인간적인 면모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상징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새는 한쪽 날개만으로 날 수 없다.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다 있어야 하늘을 제대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회가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가려면 진보적인 생각도 보수적인 생각도 모두 필요하다는 거죠.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추락할 뿐이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모든 사람에게 존경만 받은 완벽한 성인은 아니었습니다. 비판도 분명히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너무 자기 영웅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고요.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자식들에게는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였다고 해요.
또 한국의 경제 성장이나 전쟁 후 성공적인 산림 녹화 같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선 너무 침묵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면모들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전체를 꿰뚫는 단 하나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진실에 대한 추구였습니다. 정말 흔들림 없는 추구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심지어 자기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신념조차 새로운 사실 앞에서는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중에는 사회주의에 대한 자신의 기존 생각을 공개적으로 수정하기도 했어요. 사실이 바뀌었으니까 내 생각도 바꾼다. 정말 엄청난 지적 용기죠? 리영이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은 어때요? 정보가 그냥 넘쳐나다 못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진실을 똑바로 마주하고 때로는 자신의 신념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지적 용기를 갖는다는 것. 그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 그 뒤에 숨겨진 대가가 뭘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그 보이지 않는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생각해 보면 진짜 많죠?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커피 한 잔, 밤늦게까지 우리를 밝혀주는 전기, 이런 것들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안락함에 대한 진짜 청구서, 그게 과연 누구한테 가고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청구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자, 오늘 바로 그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답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단서, 그건 바로 거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편안함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먼 곳에서 누군가가 짊어지고 있는 위험, 또 그 고품을 대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니,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여기 아주 도발적인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김종철 교수님이 인용한 말인데요. 원자력 발전소는 도교 중심부에 지어야 한다. 어때요? 좀 충격적인가요? 그러니까 핵 에너지로 얻는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그 위험도 가장 가까이에서 져야 공평하다. 바로 이 말입니다. 결국 혜택 보는 사람이랑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현실을 아주 그냥 날카롭게 꼬집는 거죠. 자, 여기 정말 극단적인 두 모습이 있어요. 한쪽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처럼 느꼈다는 예수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수십만 명의 죽음을 명령하고도 아주 편안하게 잠들었다고 알려진 트루먼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공감의 스펙트럼, 그 양극단 사이에서 과연 지금의 우리는 어디쯤에 서 있는 걸까요? 근데 이런 보이지 않는 대가라는 게 그렇게 거창한 사회 구조 속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매일의 식탁 위,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요. 불교에서는 식사를 공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밥 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음식은 결국 자신을 희생한 다른 생명들, 그리고 누군가의 땀방울이에 차려진 제문이라는 그런 짚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매일같이 잊고 사는 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런 희생의 개념이 우리말에도 아주 깊숙이 배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너는 내 밥이야. 사실 이거 되게 무심코 쓰는 말인데 생각해보면 좀 섬뜩하지 않나요? 상대를 내 생존을 위한 희생물, 말 그대로 먹이로 보겠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음식에 담긴 보이지 않는 희생, 이 개념을 정말이지 너무나 아프고 또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설가 성석재님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요, 지금은 정말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어떤 전설의 음식, 석화젓을 찾아 나서는 데서 시작돼요. 과연 이 신비로운 음식에는 어떤 대가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 석화젓을 얻기 위한 조건들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먼저 어느 섬마을에 끔찍한 흉년이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해에 첫눈이 내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절박한 상황에 처한 어떤 가족이 마지막 비상식량마저 팔기로 결심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풍요로움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장 깊은 절망을 재료로 삼는 셈이죠. 보통 우리한테 첫눈 하면 뭔가 낭만적이고 설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작가는 바로 그 이면에 숨겨진 아주 혹독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첫눈은 이제 곧 혹독한 겨울이 닥칠 테니 마지막 남은 비상식량이라도 팔아서 버텨야 한다는 그런 절망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들은 성석재 작가의 이야기처럼 무언가의 이면을 알게 된다는 건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어쩌면 안다는 것, 그 자체에도 어떤 대가가 따르는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어룡 선생님이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양심상 당신에게 책을 읽으라고 권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책을 읽으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읽으라고 권할 수 없다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도발적인 주장은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이삿짐 센터 풍경을 쭉 지켜보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삿짐에 책이 가득한 집은 대부분 가난한 집이었고, 반대로 부잣집 이삿짐에는 책 대신에 피아노나 골프채 같은 것들만 가득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이어룡 선생님의 그 역설적인 논리가 시작됩니다. 이 사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아픔 같은 거 잘 모르는 좀 야만적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 책을 읽고 지식이 쌓이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고통에 공감하게 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약해지고 결국 이 무한경쟁 사회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냉소적이지만 또 한편으론 아프게 다가오는 진실이죠.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결정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책을 읽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이 역설적으로 책을 읽어야만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바로 그 야만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고통스럽다고 해서 외면하고 보는 걸 멈추는 순간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니까요.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대가를 똑바로 아는 것, 이게 과연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짐일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의무일까요? 그 답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